싸움의 기술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패라. 네. 그래서 한 놈만 패야 되는데 전 세계를 다 패려고 갔더니 이게 미국의 돈이 판단한 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만 패겠다고 그랬더니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그 무역 적자의 메이저가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아더스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걸 손을 봐서 만약에 전체적인 무역 구조를 다 바꿨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100년 만에 역사책에 남는 대통령이 되죠. 미국은 원래 미국이 그 달러를 찍어내서 전 세계로 뿌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려면 당연히 적자를 봐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그 숙명을 바꾸겠다는 거죠. 미국이 오히려 이상해질.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가 폭락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틀렸다는 거를 이제 뭐 돈으로 응징해버리는 거죠. 3프로TV 긴급 인터뷰. 미국과 중국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미국은 지금 관세를 뭐 끝도 없이 계속 올리고 있고요. 중국도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요즘 상황.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더 키를 쥐고 있는 거고 누구의 상황이 더 여유로운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이야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지금 관세가 몇 프로인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돼요. 저는 이 정확히 뭐 125%까지 이제 뉴스를 봤는데 여기다가 뭐 20% 펜타닐이 있어서 145 뭐 얘기가 또 있기도 하고 뭐 전에 매겼던 것까지 플러스하면 종목별로 뭐 250%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몇 퍼센트가 지금 관세를 매긴다는 건지. 이제 평균이나 뭐 특정 품목인데 중국은 84%, 미국은 145%. 그게 일단은 지금 맞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 85, 미국이 145.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역사 이래 최대 수익률인데 마진이 한 60%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관세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뭐 순이익률 10% 되는 회사 거의 없는데 그게 더 올라가면 수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54% 넘어간 순간에 미국하고 중국의 교역은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거기에 84, 100, 뭐 이제 140 이건 이것은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그냥 기싸움. 기싸움.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우리는 이제 숫자에 자꾸 놀라니까 그런데 숫자는 의미 없다. 더 이상 숫자는 뭐 더 올라간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은 오케이 맨 처음 이제 전 세계 상대로만 관세 매긴다고 하다가 다른 나라들 좀 잠깐 쉬고 있어. 일단 중국 좀 잡고 올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나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전 세계 상대로 뭐 캐나다, 멕시코 뭐 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뭐 일본 20몇 %씩 다 매긴다고 했다가 90일 일단 유예해 줄 테니까 너넨 잠깐 기다려봐. 나중에 협상 천천히 하자. 일단 중국은 내가 대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런 지금 관세 매기는 걸로만 봐서는 요런 느낌인데 그럼 지금 현재 지금 미국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겉만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트럼프의 목적은 중국을 잡는 건 기본이고 이게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근데 무역 수지 적자가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 미국 무역 적자 70%였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32% 정도. 미국이 무역 적자 내는 것 중에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전에는 3분의 2가 넘었는데 이게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중국 이외 아더스 국가들이 이게 70%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70여 개 나라를 손을 댄 거고 그다음에 이걸 왜 하루 만에 풀었냐. 이건 이제 트럼프가 뭐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데 딱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돈. 그래서 주가가 12% 폭락하면서 이거 뜨거워라 싶어서 이제 그거는 원래 우리 각본에 있었던 거야. 90일 유예하고 하는 것들은 그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요?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게 이제 뭐 너무 뜨거워라 싶어서 그거를 유예를 일단 해준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뭐 싸움의 기술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패라. 그래서 한 놈만 패야 되는데 전 세계를 다 패려고 갔더니 이게 미국의 돈이 판단한 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만 패겠다고 그랬더니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뭐 얘기를 한 게 그게 아니고 계산 잘못해가지고 20이 빠졌어. 그래서 120이 아니라 145야.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또 폭락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숫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50이든 60이든 120이든 140이든 큰 문제가 없고 의미가 없는데 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주가 폭락했던 이유는 신뢰가 깨졌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로 뭘 잡겠다고 그러는데 이따만한 이제 현황판 들고 와가지고 이제 70여 개 나라들 뭐 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상환세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이 상환세 어떻게 계산했냐. 네. 그래서 각 나라들이 다 궁금해했더니 이건 뭐 아주 쉬워요. 수입에다 수출 빼고 수입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나누기 2한 게 그게 상호관세다.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상관은 뭐 초등학교만 나오면 되죠. 산수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두 번째는 네네. 거기에 숫자가 네. 대통령이 들고 나온 이 판하고 네. 이 보도 자료하고 숫자가 달랐던 거예요. 맞아요, 달랐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말이 되는 소리냐. 네. 그러고 이제 이번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그걸 USTR이 검증을 안 하고서 원래 145인데 네. 125로 그냥 했다는 USTR하고 백악관하고 서로 소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안이 완전히 이제 이게 뒤죽박죽이라는 얘기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네. 막 일개 장관이나 일개 부서장이 얘기했다고 그러면 실무자의 실수로 할 수 있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이게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말을 2번씩이나 바꾸고 그것도 이제 금융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금융이 거짓말하는 거 정확히 가려내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이 사고치고 나서 이제 둘러대는 것이다.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까지 허술할 수 있나요? 그래서 미국이 허술한 게 아니라 트럼프의 내각이 허술한 거죠.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의도된 뭐 전략 이런 것도 아니고 보여준 이제 근데 의도된 전략이라고 하면 네. 전 세계 70개 나라를 상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정치한 계산하고 논리하고 백데이터가 네. 있어야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정프로님 웃으셨지만 네. 이게 빼기하고 나누기만 해가지고 그걸 나누기 이래가지고 이걸로 상호관세니까 수용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뭐 동네 조폭이 하는 거죠. 자릿세 얼마 내려고 그럴 때 그건 내가 정한다.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룰이 뭐냐고 그랬더니 너 판거하고 산 것하고 예. 그 나누기 위해서 그게 너 자릿세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그렇게 한번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목적은 중국을 노린 건데 다른 나라들이 내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막 중국 때리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좀 미국을 도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 안 도울 것 같으니까 일단 겁 한번 싹 주고 대신 내가 니네 유해해 줄 테니까 날 도와서 중국 압박 같이 해. 이런 걸로 혹시 전략을 짠 건가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친밀하게 뭘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전략은 뭐 그런 식이지만 네. 이번 트럼프의 1기하고 2기가 다른 점은 1기는 네. 중국만 팼고 네. 2기는 다시 봤더니만 이제는 미국의 그 무역 적자의 메이저가 네. 중국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아더스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네. 이걸 손을 봐서 만약에 전체적인 무역 구조를 다 바꿨다고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100년 만에 역사책에 남는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그걸 욕심을 낸 것 같은데 이건 과욕이다. 누가 봐도. 이거 과욕이기도 하고 미국은 원래 미국이 그 달러를 찍어내서 전 세계로 뿌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려면 당연히 적자를 봐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자를 안 보자고 맘먹으면 미국이 달러 찍어내는 게 다 미국 안에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딜레마가 바로 트럼프의 딜레마인데 네. 그거를 미국이 1913년 이제 FRB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그것은 당연한 걸로 여겨졌고 그건 숙명이라고 봤는데 트럼프가 그렇죠. 그 숙명을 바꾸겠다는 거죠. 안 돼. 미국이 오히려 이상해질.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가 폭락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까? 틀렸다는 거를 이제 뭐 돈으로 응징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당장 이제 미중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그렇게 관세를 막 때리면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뭐 중국에서 만드는 애플, 아이폰, 뭐 또 노트북, 하여튼 거의 모든 공산품들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뭐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미국산 뭐 특별히 사는 게 뭐 농산물 조금 농산물이랑 뭐 원유 같은 거 말고는 별로 없죠. 사는 지금은 사는 거는 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3분의 1 정도. 네. 그 정도고 지금 이제 미국이 많이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역 적자가 3천억 정도 나는데 예. 이거를 석유하고 이제 농산물을 사주면 돼요. 콩하고 중국이? 그렇죠. 콩하고 예. 석유를 사주면 되는데 그 석유는 지금 전 세계 1위가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이죠. 셰일 석유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우디에서 사는 걸 줄이고 예. 미국에서 사주면 이제 미국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중에서는 중국이 콩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두부도 보면 뭐 이게 튀겨 먹고 뭐 이제 발효시켜 먹고 뭐 네. 얼려 먹고 별걸 다 먹는데 네. 그리고 아침에도 보면 중국은 우리처럼 베이지밀을 마시죠. 그리고 중국이? 그렇죠. 아 그래요. 두유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두유가 이름이 또우장이라고 그 우유처럼 이제 컵에서 그 먹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가서 고기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소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당연히 그건 돼지고기예요. 근데 중국 1년에 돼지를 몇 마리 먹을 것 같습니까? 많이 먹는다고는 들었는데. 인구 14억인데 1년에 먹는 돼지가 7억 2천만 마리 정도 돼요. 1년에?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14억이니까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돼지를 뭘로 키우냐 그럴 때 사료의 많은 부분이 우리는 이제 그 옥수수 가루 가지고 만든 사료를 먹이지만 중국은 대두박이라고 공기름을 짠 이제 그걸 갖고서 이제 사료로 많이 써요.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로. 그렇죠.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콩이 없으면 중국은 아침 식사가 어렵고 반찬이 어렵고 고기를 먹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콩의 90% 수입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걸 과거에는 미국에서 한 60% 수입했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그거를 전부 중남미로 다 돌렸죠. 그래서 이제 1기 때 보면 트럼프 정부의 그 농민들이 이제 노발대발했죠.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래서 중국이 갑자기 콩을 무지막지하게 사가다가 하나도 안 사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트럼프 정부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중국은 콩하고 석유로 풀 수 있어요. 아, 그걸로 나중에 풀 만한 키는 하여튼 중국이 사는 그걸 3천억 불을 사주면 되죠. 무역 적자를 3천억 불 줄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줄일 거냐. 첨단 반도체 AI 서버는 안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석유하고 콩을 사주면 됩니다. 중국은 그 결정을 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뭘 줄 거냐 하는 것하고 같이 바게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널 뭘 해줄 건데 근데 그럼 관세만 뭐 145%를 이걸 없던 걸로 해준 걸로 만족할 거냐 아니면 뭐 하나 더 줘. 이제 그것이 협상이죠. 오히려 중국이 말씀 듣기로는 조금 더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맞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지고 있죠. 3배를 더 많이 수출하니까 오늘부터 수출 끝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은 3,200원을 잃고 미국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100원밖에 안 되니까 1,000원밖에 안 되니까 1,000원 잃고 3,200원 잃으니까 중국의 타격이 크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좋다.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이 지금 95%를 만들어줘요. 네. 이거 못 만들게끔 영업정지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뭐 우리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면 뭐 ETF부터 인덱스 펀드들 다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삼성전자가 누구냐면 애플이죠. 시가총액 1등, 세계 1등, 미국 1등. 근데 만약에 애플이 스마트폰을 95%가 생산이 안 돼서 못 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월마트예요. 월마트요? 그래서 우리도 뭐 주말에 이마트, 롯데마트 자고 가고 뭐 왕창 사지만 미국은 월마트에서 사는데 월마트에서 사는 물건의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60%인데 이게 지금 있는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정말로 145% 때렸다고 그러면 이 기저귀 한 장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 2,500원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월마트에 있는 매장의 60%가 비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이제 미국 국민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뭐 사재기도 좀 하는 것 같고 이 트럼프에 대한 민심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의 민심은 사실 저희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서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 대한 혹은 뭐 시진핑에 대한 혹은 뭐 미국에 대한 지금 심정이 혹시 어떤지 여론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유럽하고 인구 다 합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인구 숫자가. 그래서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하고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볼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회주의 국가는 고통의 양으로 평가하면 안 돼. 세게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항복할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고통에 대한 인내력이 얼마나 있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저거는 뭐 정말로 벌써 망했고 뭐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이제 몇십 년째 그냥 가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특징인데, 그게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불편함, 어려움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감내하는 그 뭐 능력이라면 능력 또는 인내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꼭 참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들의 분노는 대통령도 바꾸죠. 그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 중국이 저렇게 어려우면 폭동이라든지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제 그런 게 안 일어나냐면,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5초마다 지금 중국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5천만 명인데요. 17억이요? 그 2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많아요? 그럼요. 가입자 수가 17억 5천인데 5초 단위로 이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죠. 정부가? 뭐 정부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부로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나쁜 일 한 적이 없냐 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첫 번째는 지금 갖고 계신 그 핸드폰 줘주시고 주머니에 신용카드 줘주시고 저 파크원에 세워놓으신 차 블랙박스 때가 전화주시면 5초 단위로 최근 일주일간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은 우리는 그거 보려고 하면 이제 영장이 있어야 되고 범죄 행위가 있어야 되지만 중국은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 통제력이 제가 볼 때는 진시황 이래로 최강이에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다, 뭐 이게 시위가 일어난다, 그거 바로 이게 확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지금으로서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시진핑 주석이 예전만 못하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 5년 10년 전에 그 강력한 장악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군요. 그거 엉터리예요. 엉터리예요. 아이고 참. 어리석은 이게 5초 단위로 뭘 했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그 장악력이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됐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한국 언론에서도 보면은 시진핑이 그 양회인가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퇴장하고 나가는데 그 군부의 그 부주석이 거기 앉아서 가방 사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군부가 시진핑한테 대들었다 뭐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게 그 시진핑에 대한 반기를 들었고 그런 사보타지가 그런 공개석상에서 이 구물거리고 가방 사는 데 있었다고 하면 첫 번째 미국의 언론,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그거 분석 안 했을까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책이 볼 건데 미국의 언론에서 그런 거 나온 적이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특파원들 다 모든 언론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 뭐 이 언론들은 왜 그걸 보도를 안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거 좀 그 정말로 근데 그게 우리는 유튜브 채널에서 야 봐라 저 큰일 났다 저거 중국 저거 완전 이제 뭐 하극상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죠.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를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막 팔아제낄 거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중국이 좀 팔고 있다는 얘기는 있던데 이거는 팩트에 가깝습니까? 저는요 그것도 미국이 국채 때문에 뭐 이게 안 사줘가지고 그래 그 내피셜이죠. 다 내피셜이에요? 아니 그리고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그냥 $100 찍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뭐 외국인이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게 제일 큰 시나리오 텔링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세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나라 중에서 얘들이 팔면 국채 시장 붕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엉터리예요. 그게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그 외국인 보유가 8조 달러가 넘어요. 근데 중국이 얼마를 갖고 있냐면 7,600억 달러 갖고 있어요. 한 9%밖에 안 된다고. 중국이?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엄청 많이 그 비중이 10%도 안 돼. 그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뭘 행사할 위치는 아니라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게 뭐 중국이 팔아가지고 최근에 국채금리가 폭등했다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것도 중국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팔아서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팔았고 금년에도 팔았고. 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팔고 이런 게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그건 엉터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팔아가지고 국채금리가 20%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미국도 어려워지는 건 분명하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만 그럼 중국이 자기가 갖고 있는 7,600억 원 똑같이 휴지 조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크를 그냥 쓴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자초시키거나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면 쓰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한강물에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돌 하나 던졌을 때 풍덩 소리 나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처럼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이것이 금리를 위로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확실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국은 사실은 안 팔고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라는 것은 갖고 있을 때 패지 까면 그건 패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중국이 그 패를 계속 갖고 있는 이유는 뭐 속 시원하게 정말로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갖고서 미국 국채시장을 붕괴시키고 금융시장을 홈백 쓸 수 있다면 벌써 썼지. 그걸 지금 뭐 10년째 갖고 쓸 이유가 1도 없죠. 그래서 그 팩트를 숫자를 조사를 해보면 그건 내피셜이다. 지금 그러면 중국은 이제 AI 관련해서는 정말 양보할 생각이 초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미국에 거의 근접한 걸로 보이거든요.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AI 전쟁이 제일 이제 첨예할 텐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은 미국의 어떤 뭐 반도체 공격이나 이런 거에서도 별로 당하지 않을 만큼 탄탄하게 다 마련해 놓은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HBM 안 주면 그래도 우리 만들 수 있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이는 중국이 뭐 저 허접한 거 우리 이거 베끼는 기술 도둑놈 정도 수준의 나라가 AI를 하겠어?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인식인데 1월 20일 날 그걸 홀랑 뒤집은 것이 뭐 딥시크라는 것이 올려졌으면 여의도에 자산 20조짜리 자산 운용사가 만든 자회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여기 자산 운용사 수없이 많은데 근데 그 회사가 만든 이제 AI 모델이 오픈 AI와 O1하고 같은 성능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지금 H100이나 이게 엔비디아 칩을 안 썼는데 어떻게 했냐 봤더니만 이게 뭐 예를 들면 소나타를 이걸 보링해가지고 벤츠 580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피드를.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도 이제 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자동차를 그 개조해가지고 이제 스포츠카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하드웨어는 열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이걸 이제 기가 막힌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성능 레벨을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은 18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 성능은 비슷하게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이 엔비디아 주가 빠지고 하는 이유도 그 사이에 미국의 그런 빅테크들은 최고급의 최고성능의 칩을 남보다 빨리 사서 빨리 고성능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게임이었다가 이거 봤더니 야 저거 18분의 1이면 되는데 알고리즘을 잘 개선을 하면 우리가 저거 한 개 6천만 원씩 하는 칩을 저렇게 무식하게 우리가 샀을 필요가 있었냐 하는 이제 반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버리니까 엔비디아 칩을 안 사는 건 아니고 구매 지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엔비디아가 그게 나오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네 하는 것 때문에 1월 20일 나고 일주일 사이에 그 기커브 같은 데 보면은 얘들 파생 모델이 3,200개인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그 100개다가 오픈 소스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 알고리즘에서는 미국을 이미 넘어서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나 문제는 그게 그 정말로 하드웨어 백업 없이 가능하냐? 이게 알고리즘만 갖고 되냐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H20 가지고서 그걸 했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루빈이나 뭐 블랙베리나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은 H100 수준의 60배, 100배 되는 성능의 칩을 지금 만들어서 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건 알고리즘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온 것까지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은 있지만 앞으로 가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거는 뭐 여전히 굉장히 큰 장벽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중국이 지금 하는 게 반도체 다 국산화해라. 그래서 지금 하웨이가 이번에 만든 910C라는 게 네. 지금 뭐 엔비디아의 H100의 한 7-80%의 성능을 내는 칩을 만들었고 AI 칩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가격은 그거에 뭐 5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이제 이걸 만드는 거죠. 성공했어요? 그럼요. 그럼 거기에는 중국산 그 칩에 중국산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께 들어가는 지금 네. 그 딥시크에 들어가는 것들은 하웨이의 AI 칩이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칩도 HBM 우리 같으면은 이제 3나 3E가 들어가는데 얘들은 2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도 이제 하드웨어 성능은 그 정도인데 뭐 티코나 마티즈나 소나타 레벨인데 이게 지금 달려봤더니 벤츠하고 같이 달리는 스피드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얘들도 그러다 보니까 HBM을 국산화해라. 그리고 이제 GPU도 국산화해라. 그래서 정부가 돈을 무지막지하게 퍼줍니다. 적자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뭐 5년 동안 미국이 가장 세게 규제했던 회사가 중국의 반도체 회사예요. 동시라고 반도체, 하웨이하고 SMI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인데 그 정도로 기술, 장비, 제품, 서비스까지 다 통제를 했으면 벌써 묻어났어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SMIC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우리는 뭐 삼성전자, 뭐 그 인텔, 엔비디아 다 빠지는데 이게 SMIC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게 국산화를 하는데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미국의 첨단 칩을 살 수 없다가 보니까 중국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의 주문이 뭐 폭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력도 늘어나고 또 만들어낸 제품의 성능이 이제 뭐 엔비디아의 한 1-2년 정도 뒤진 정도 이제 이 정도가 이미 나와버린 거죠. 지금 반도체 어쨌든 뭐 중국에서 만드는 그 자체 반도체들도 성능이 점점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뭐 국가가 엄청나게 지원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붙었을 테니까. 그러면 정작 이제 우리의 걱정은 우리 HBM들이 설 자리가 혹시 점점 좁아지는 건 아닌가? 좁아진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라는 게 그 기술 제대 시차가 6개월, 1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보다는 아직도 뭐 메모리 쪽에서는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이제 그 정도 기술 레벨로 보면 앞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 기술 격차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난 얘기하지만 1-2년 안에 기술은 갭이라는 게 2년 갭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 2년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가 빠졌다고 우리 굉장히 비관적인 시각을 많이 가져요. 뭐 비메모리는 1%도 안 되고 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과한 이제 해석이고 쓸데없는 자기 비하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가도 HBM 없으면 칩 못 팔아요. 그래서 독하게 맘먹고 SK가 오늘부터 엔비디아의 하이닉스의 HBM 안 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 월마트나 애플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엔비디아 주가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 하나 있다고 SK 하이닉스가. 그리고 그 다음번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메모리밖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은 그 메모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걸 못해요. TSMC도 메모리를 못해. TSMC가 파운드리를 그렇게 잘 만들더라도 우리 하이닉스한테서 HBM을 사다가 같이 어셈블을 해서 이게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것이지. 그럼 이게 SK에 이게 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건 그냥 고물인 거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스스로 비하하는 측면도 좀 있겠고, 약간 좀 중국에 대한 공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왔었던 산업들을 보면 무슨 뭐 화학, 철강, 뭐 조선, 뭐 반도체, 뭐 전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중국은 저 1위를 뺏겼잖아요. 다 뺏기고 이제 남은 게 조선에서 이제 뭐 LNG라든지 몇몇 종류 혹은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거 말고 이제 뭐 조선화학 전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중국이 가져간 것 같아서 이 남은 몇 개도 결국 뭐 시간 문제지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장률을 뽑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잘하던 것들이 다 이제 넘어가니까 어떻게 더 성장률 뽑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패배주의도 좀 나오고. 반도체가 우리 기술입니까? 철강이, 화학이, 조선이, 자동차가 우리 기술이었냐를 반성해 봐야 되죠. 그 미국 거잖아요. 자동차는 포드가 만들었고 네네. 그게 일본을 갔다가 한국 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최근 30년간 한국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지금 똑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똑똑하지가 않냐? 일본 사람들이 근면하지 않냐? 독하지 않냐?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에서 퍼캡타 인컴이 25,000불 이상이 되면 3교대 산업은 살아남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33,000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낮은 코스트에 중국하고, 중국도 지금 예를 들어서 속옷이니 뭐 이런 것들은 중국도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생각하는데 중국도 그렇게 갔다고요 벌써. 그래서 그거는 산업의 국제적인 이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나타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의 문제죠. 근데 미국은 새로운 산업을 계속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일본은 그거 보내고서 욕만 하다가 지금 이제 완전 바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놓고 보면 철강화학, 조선기계, 뭐 자동차, 뭐 LCD 그렇게 많은 걸 우리가 다 잘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미국은 그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거는 잘하는 거 하나만 해서 아니 애플 하나 가지고서 이제 미국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지금 반도체 하나를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좀 그렇지만 일본이 퍼캡타 인컴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겼잖아요. 1인당 소득이. 야,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 그리고 더 이제 뭐 재밌는 것은 대만의 시가총액이 한국을 넘어갔어요. 벌써 한참 전에. 그래요? 그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야, 일본이 우리보다가 못 산다고? 근데 이제 그것에 딱 하나예요. 있고 없고 차이. 뭐가 있고 없고냐? 반도체. 일본은 반도체가 없고 우리는 반도체가 있고. 대만의 TSMC가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큰 것은 TSMC라는 파운드리를 잘하는 회사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도 한 명이 벌어서 이제 100명이 먹는 구조로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100명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1등 해가지고 돈을 먹는다. 그거는 이제 30년 전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그 답은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지나간 이제 옛날 노래에 자꾸 이제 미련 가지면 그건 아무도 안 쳐다보게 되고 이제 라떼 얘기 듣죠. 그래서 지금 이제 MZ들이 새로이 할 수 있는 산업. 그래서 지금 3교대 산업을 MZ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산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기생세대 또 정치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학교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학, 조선, 기계, 자동차 이걸로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자꾸 배출시키니까 취직할 때도 없고 이제 비관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럼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업종들은 서서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럼 그 업종들 말고 뭐 이제 생각나는 건 AI, 로봇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가야지. 자꾸 하향 평준화하면 경쟁이라는 거는 치열하게 경쟁해서 싸워 이길 때 경쟁이 생기는 거지. 경쟁 심하다고 궁극 빼가지고 2류, 3류에 가가지고 거기다 공장 지면 3류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공장 빼가지고 베트남 가면 진짜 3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꾸 이제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아무도 3교대는 안 하려고 하는데 3교대 산업의 그 영화를 트럼프처럼 제조업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 그건 실수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그렇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회사냐고요. 외국인 지분율 55% 50%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이익 40조 삼성이 이익 나면 20조는 우리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손에 피 한 방울 한 번씩 갖고 가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경험으로 돈을 근데 그 투자가들이 대부분이 미국하고 이제 일본이잖아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삼성이 잘하는 걸 그대로 모으고 가는 거 이게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크해야 될 선진국의 모델이고 결국은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갖고서 투자하는 게 이게 금융이고 투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통 산업의 그 차 지나간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 산업을 오퍼레이션 해봤던 그 경험 노하우 그 산업의 발전의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이전된 나라에 그 산업을 잘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인텔 이거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년을 놓고 보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중국 SMIC예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건 뭐냐, SMIC는 우리 삼성전자로 쳤을 때 30년 전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사이즈였고 그런 정도 성장률이었고 주변 기기 산업이 그 정도 됐을 때 그 산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를 보면 거기에 돈을 넣어서 먹는 것이 방법이죠. 그래서 뭐 지나간 철강화학 조선기계 일할 사람도 없는데 트럼프처럼 보복관세 145% 때린다고 해서 거기에 일하러 오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MZ들이 리시프트 산업에서 일을 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그 산업이 중국한테 경쟁력이 졌다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오히려 이제 베트남, 중국, 인도, 태국에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부품 이 회사들이 잘하는 회사가 있으면 눈 밝게 그 회사에다가 돈을 태워서 미국이 우리 반도체 회사들, 일본 우리 반도체 회사들한테 돈 태워서 돈 먹듯이 그 모델로 가는 게 맞죠. 그 경험을 통해서 투자에 눈이 떠지는 그거가 참 중요한 거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아 보이니까 미국 쪽에 투자를 거의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어쩌면 우리 지난 날들 쭉 보면 어떤 산업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가 대충 보일 테니까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서 우리의 10년, 15년 혹은 20년 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시장에서 영원한 성장 산업도 영원한 상승 산업도 없어요.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거죠. 미국이 계속 좋은 게 아니라 비싸지면 파는 거죠. 지금 중국에 대해서 대체로는 뭐 두려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어쩌면 한편으로 그 두려움이 약간 혐오감처럼 이렇게 반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모른 척 무시해버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시한다고 혹은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중국이 성장 못한다거나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있는 현실을 잘 좀 받아들이고 있는 대로 좀 보는 습관을 좀 들이면서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투자가 내가 조금 더 쉬운 투자고 경험이 있는 투자일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갓바더에 보면 마지막 대사 재밌는 거 나오잖아요. 뭐였죠? 돈을 앞에 놓고는 적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적을 미워하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보는 것도 뭐 중국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하고 사상의 동지 이념의 친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친구니 뭐니 하는 것은 돈 되면 친구고 돈 안 되면 남이죠. 그럼 우리는 중국을 냉정하게 이제 돈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감정을 실으면은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면 돈 벌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지금의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요거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태도를 좀 취하는 게 좋을지까지 폭넓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좀 여유를 두고 인사이트 있는 시간들을 한 번씩 좀 마련해야 아침 너무 혹은 뭐 저녁에 너무 이렇게 라이브 중에 좀 정신없을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분하게 좀 말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